위기로 간주하고 그것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내용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 계시는 한 정치학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죠.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국이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한 36에서 38% 정도가 되고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 47% 정도, 일본이 15%입니다. 15%인데 이제 한국은 대중 수출 비중이 지금 아마 한 18% 이 정도 될 겁니다. 한때 이런 대중 수출 비중이 30% 넘었었습니다. 2020년도가 피크였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당시에 30.8%입니다. 중국의 이런 수출 의존도가 30.8%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2020년도에.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대중 수출 의존도를 필사적으로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 거의 예속되는 것은 일단 경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게 되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전문가들은 15% 정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5%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18% 그다음에 아마 미국이 지금 한 20% 조금 못 될 겁니다. 20%. 그러니까 이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은 항상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의 수출 의존도를 각각 한 15% 내외 정도로 끌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국가의 선택 전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한 겁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치학과에 있는 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좀 체계화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열 교수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는 과잉 의존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의 움직임이 바로 이번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미중 사이에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취약성과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태에 왔다. 한국과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한국과는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니까 양국 간의 상호 의존이 비대칭적 의존 상태로 가가지고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골치 아프니까 의도적으로 다 무시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너무나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걸 고치기로 나선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부분 생활인 그리고 기업가 또 월가의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눈에 보이는 효과에 주목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하지 않는 비대칭적 여러분들 상태에서 한국과 일방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는 그런 구조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언론들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안고 있는 과잉 의존의 리스크를 국가적 위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우호적으로 다루는 그런 언론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기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매출 이익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효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고 우리가 당장 품목관세 자동차 25% 이렇게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사정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일단 트럼프를 여러분들 까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손열 동아시아 연구원 원장은 뭐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고 비대칭적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안고 있는 과잉 의존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실제로 미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고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감소해서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에 따른 우려가 점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표가 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고 다른 어젠다에 집중했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이 과제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런 관세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상호 의존이 주는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과잉 의존이 초래한 국가 안보 리스크를 감축하기 위해서 대외 의존의 다변화를 꾀하고 우호 국가와 공급망을 재편하여 회복력을 향상하는 한편에 안보 관련 기술의 차단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다. 외부에서 조달하더라도 세계 패권에 대한 욕심이 없고 미국과 여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도로부터 일정량을 공급받는 게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이지 않지만 관세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을 현저하게 낮추는 그런 선택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호감이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국내 언론들도 전혀 거론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효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두 가지 고려해서 미국의 중장기적인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승부수를 벌린 겁니다. 그러나 월가의 여러분들 투자자나 기업가나 소비자들은 당장 여러분 물가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이익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갈등이 많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의존의 다변화보다는 공급망의 국내 이전으로 의존의 축소를 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의존이 지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경로도 모두 차단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트남이 46% 이런 관세를 때려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잉 의존 리스크 해소가 이제 서로 상호 관세를 넘어서 보복 관세 차원까지 이런 발전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역 규모가 현저히 줄어드는 디카플링 전략적 디카플링 상태가 이런 데 가가지고 전략적 헤어짐이죠. 그래서 현재 손열 원장 이야기는 총성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벌어졌고 양국의 상호 의존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그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 거죠. 한국은 풍전등화 신세인데 미중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 리스크에 노출되어 전략적으로 다변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뭐 지금 한 18% 이렇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뭐 과잉 정도는 아닌데 뭐 달리 다른 대체 시장을 좀 더 찾아서 낮출 필요는 있겠죠. 미중 디커플링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양자택일의 리스크 어느 한쪽과 상호 의존의 대폭 축소를 감수하는 상황 나아가 안보 관계의 악화 상황도 마주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양자 선택의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대체 시장을 좀 더 열심히 개발해 가지고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특정국 수출 의존도는 20% 이하를 유지해야 되고 이런 걸 여러분들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오랫동안 많이 연구를 해왔네요. 과잉 의존을 측정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수출 의존도 비중을 가지고 대개 보는데 25% 3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한 개의 비중이 20에 25% 이상이면 위험, 30% 넘으면 아주 위험, 15% 이하면 이상적인데 두 나라 다 18% 정도 되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미국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직접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오늘 여러분 어김없이 28일이 캐나다 연방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분들 캐나다 사람들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글을 올렸네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되면은 관세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렸네요. Good luck to the great people of Canada. 이런 글을 올렸는데 번역을 해보면은 캐나다 국민 여러분께 행운을 빕니다. 캐나다가 소중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에너지 및 기타 모든 사업체를 관세나 세금 없이 4배 늘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진 사람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인위적인 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국경이 없었어야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지출해온 연간 수천억 달러를 캐나다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여러분들 캐나다 분들한테는 언짢은 이야기인 거죠. 선거 당일입니다. 선거 당일인데 오늘이 지금 4월 28일이 캐나다 연방선거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여기 이제 보수당하고 이제 진보당 선거는 마크 카니 총리 요청으로 의회가 해산되면서 예정보다 일찍 실시되었으며 현재 자유당 진보 색채가 강한 마크 카니가 이름 당수고 보수당 피에르 폴리에버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원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이번에 이제 보수당이 무난하게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다 혹은 또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관세를 많이 때리니까 국민들이 그냥 마음이 해가지고 진보적 색채가 강한 자유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오늘 국내 신문들도 상세하게 다뤘던데 오늘 팍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분이 아마 보수당 당수 모양이고 또 이분은 아마 자유당 진보당 이름들 모양인데 이게 보니까 12월 30일 지난 12월 30일 발표된 앵거스 리더 연구소의 여론조사에서는 보수당이 45% 지지를 받아가지고 11%를 받은 자유당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는데 지난 토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미국 측의 보복 관세나 상호 관세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51주 가입 뭐 그런 요청에 너무 기분이 상해 가지고 자유당이 44% 보수당은 4포인트 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적 색채가 강한 정당을 지지한 꼴이 돼버린 거죠. 캐나다인들은 자유당의 정책과 잘못된 지출로 인해 사회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해왔죠. 트리도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수상이죠. 이번 선거는 정말로 특별한 선거였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 국내 언론을 보니까 아주 크게 다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선거에 보수당 패배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어떻든 간에 좀 의도가 있었겠죠.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그때 51번째 주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갖고 있는 주류 언론들에 대한 비판, 정직한 보도를 하지 않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We don't have a free and fair press in this country anymore. 우리나라엔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쁜 이야기와 큰 부정행위를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되고 부패한 것입니다. 이제 일관되게 여러분들 언론을 좋아하지 않죠.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시면은 트럼프는 미국의 언론이 더 이상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언론이 부정적인 기사를 쓰고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언론이 타협되고 부패했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SNS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또 좋지 않게 보는 분도 계시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 직거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방송을 준비하면서 항상 관심 있게 대통령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셨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주류 언론들 거치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주류 언론들. 한국의 주류 언론도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참말처럼. 방송을 하면서 점점 한국 뉴스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짓말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말을 계속 그동안은 보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국의 여러분들 방송 신문들도 거짓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짓말이. 그죠? 구역질이 날 정도로 거짓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 다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9일이 아마 4월 29일인가 28일 29일 같네요. 취임 100주년입니다. 100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치적이 불법 체류자, 불법 입국자 추방인데 이제 그 불법 입국자 추방에 대해서 연방법원의 진보 색채가 강한 그런 판사들이 계속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싸우는 겁니다. 진짜 투쟁 정신이 강한 사람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올린 어빅 레이드가 여러분들 큰 규모의 습격 작전을 뜻하는 거죠. 지난 밤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난 밤에 여러분들 여기에 경찰 이게 이제 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게 아마 유흥업소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다 DA 경찰 합동작전을 벌였네요. 보시면은 이제 다 수갑을 채운 겁니다. 수갑을 다 채워가지고 FBI, DA. 어젯밤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마약산과 살인범 및 기타 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급습이 있었습니다. 판사들은 그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을 계속해서 연방법원 판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끝입니다. 범죄가 만연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또 이제 제법 길게 이렇게 썼네요. Radical Left Democrat. 급진 좌파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 및 여성 및 상원 의원의 타운홀 미팅에 은밀히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당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애국 정치인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미국의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의 타운홀 미팅, 주민들하고 정치인이 만나는 그런 미팅에 그 미팅을 좀 이렇게 빚을 가리고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말빨이 센 사람을 집어넣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그들을 즉시 방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방해자이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청중이 자신이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도록 허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공화당원이라고 생각하고 당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과 단결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급진 좌파 민주당원이 공화당 의원 및 상원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에 사람들을 여러분들 침투시키기 위해서 거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 거죠. 뭐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 안 해보고 대통령 이야기를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 정치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공개 행사인데 이런 행사는 종종 정치적 반대파가 참여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공화당 타운홀 미팅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불법 체류자 문제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나 충돌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자 이런 팍스뉴스에서는 이 소위 백악관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 국경에 차르라고 하죠. 불법 체류자 추방을 이렇게 총책임지고 있는 이게 터프하게 생긴 이 분사의 이제 그런 대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일면 톱 기사에 나왔네요. 아주 터프하게 생겼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미국의 불법 체류자 추방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남부 국경을 통해서 유입되는 불법 입국자 수가 96% 정도 극적으로 감소했으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크게 효과를 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사를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96%가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국경 보안을 해제했습니다. 여기 톰 호먼이네요. 톰 호먼 남북국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난 어제 월요일 이른 아침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로부터 4년 동안 비난을 받아온 우리의 영웅 중인 이민 관세국 요원들이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매우 안전한 국경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일론 마스크는 불법 입국자를 수입했다. 불법 투표자를 수입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마 톰 호먼 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한 총책임을 맡고 있는 이분, 이분이 이제 이 직책을 오랫동안 수행해 옵니다. 저는 1984년에 국경 순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6명의 대통령을 위해 일해봤습니다. 제가 일했던 모든 대통령은 강력한 국경 보안이 없으며 국가 안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보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오고 무엇이 오고 어디로 오고 왜 들어온지 알아야 하죠. 호먼은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조차도 국경 보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이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취임하여 의도적으로 국경을 보안 해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트럼프가 몇 달 만에 달성한 불법 이민의 엄청난 감소를 선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이 96%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어쨌든 가장 큰 이제 성과죠. 가장 큰 성과를 거두게 된 건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이제 오늘 근데 이제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왜 만만치 않은 거 하니까 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것은 정의란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정의로운 일 같은데 민주당이나 주류 언론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하냐, 불법으로 이런 입국을 했으니까 당연히 추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 판사들 가운데서도 민주당 측에 지명을 받았던 그런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여기다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시달하는 거죠. 그 기사가 여러분 오늘 열린 민주당이 장악한 생츄리 시티 보호도시의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연방지원금을 전격적으로 여러분들 줄이거나 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언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여러분 시달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민당국에 완전히 협조하지 않는 민주당이 장악한 보호도시에 대한 전투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은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한 달 이내에 보호구역 관할권을 식별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구역 관할권 목록에 들어가 있는 도시나 카운티나 시티나 주는 연방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행사 및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는 카운티나 도시나 주 단위의 여러분들 경찰병력의 협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원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방정부의 이민정책에 반기를 들게 되면은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주나 카운티나 시티의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참 흥미로운 것이 어떤 건가 하니까 미국의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카운티 도시 사이의 역할 분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 카운티,
시티가 조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입국자 추방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신문에 자세히 지난주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트럼프가 이전에 서명한 2가지 행정명령에 따라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주 내에 16개 카운티와 도시에서 연방 자금을 빼앗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를.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이 행정명령이 보호구역 도시의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이름들 보호도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하더라도 뭐 보스턴 시장도 상당히 진보적 색채가 강한 사람이겠죠. 매사추세츠주가 대부분 그러니까. 법원도 이에 대해서 우리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법과 보스턴시의 시조례는 우리가 모두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연방정부의 명령을 받던 FBI나 DI나 IC 같은 조직들이 여러분들 추격하더라도 보스턴은 협조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트럼프는 또한 법무부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적으로 미국 내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도시나 주에 대한 시민권 소송을 추진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평등권을 위반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한국과 똑 마찬가지네요. 화교들에서 무슨 뭐 수십 가지 특혜를 제공하는 거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을 우선 챙겨야지 중국 사람을 우선 챙기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라가 여러분들 뭐죠? 자기 시민을 더 챙겨야지 불법 체류자를 더 챙기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보면 한국을 볼 수 있고 한국을 보면 세계가 안 보이지만 세계를 보면 한국이 나오는 거죠. 이 행정명령은 이민자들 형사사건이나 판결에 더 관대하게 대하는 정책과 공립대학교에서 자기 주 내에 이민자들에게 등록금을 제공하지만 여기 이민자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미국 외 시민들에게 낮은 등록금을 미국 외 시민들에게 낮은 등록금을 거부하는 주법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도시에 이런 거주하죠.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가 대부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다 여러분들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면 뭐죠. 미국의 자국민을 우선해야지 불법 체류자에게 뭐 많은 특혜를 제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 당연히 한국 사람들을 이런 보호하고 더 위해야지 화교한테 뭐죠. 시험도 안 치고 뭐 의사도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연방정부와 생츄리 시티라고 부르네요. 이런 민주당의 지배를 받는 보호도시 충돌이 있는 거죠. 민주당 보호도시들이 이제 다 반발하는 겁니다.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보호도시와 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자금 지원을 중지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미국의 연방정부가 인민정책을 다 총괄합니다. 인민법 제정, 국경관리, 비자 발급, 체류 자격 결정,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은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주요 기관은 국토안보부 DHS 산하의 인민세관단속국 IC, 국경순찰대 CBP, 이민서비스국 USCIS 등입니다. 연방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인민법 위반자를 추방하고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을 차단합니다. 연방정부가 인민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주하고 여러분들 충돌하느냐. 주도 또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나 민주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나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연방정부의 국경순찰대하고 이런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호도시로 지정된 지역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는 지역 경찰이 IC, 여기 IC가 이민 세강 단속국하고 여러분들 협력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자의 신분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정책을 채택합니다. 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도시에 경찰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정부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주당이 장악한 데하고는 다른 거죠. 인민 세관국이 민주당 주나 카운티의 지역 경찰의 협조를 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큰 도시에서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 체포 구금 추방이 원활하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월 28일 날 민주당이 장악한 보호도시에 대해서 목록을 만든 다음에 연방자금 지원을 제공하지 않겠다. 트럼프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보호도시 목록을 작성하고 자금 삭감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가지고 시달을 한 겁니다. 연방정부의 일부 판사들도 계속 반기를 들고 민주당이 장악한 주 카운티 도시도 계속 반기를 들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겁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는 이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하며 트럼프의 단속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비협조를 불법 이민자 보호로 간주해서 민주당 지역을 범죄의 온상으로 묘사하곤 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느 나라나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은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정의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4월 28일 날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 보호도시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데는 연방 자금을 끊겠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핵심인 겁니다. 대통령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4월 28일. 자, 여러분 오늘 좀 진취적인 로봇 의사. 병원에서 로봇 의사가 미국을 기준으로 5년이면 상당 부분이 여러분 가능하겠다는 그런 전망이 나왔네요. 오늘 팍스뉴스의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다 5년 이내에 최고 의술을 갖고 있는 서전이면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를 로봇 의사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 5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머스크는 로봇이 몇 년 안에 뛰어난 인간 외과 의사를 능가할 것이고 약 5년 내에 최고의 인간 외과 의사까지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기준으로 2025년과 2030년 사이에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론 머스크 이름 전망이니까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거죠. 본인이 직접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외과 의사뿐만 아니고 법률, 의학,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능가할 가능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AI와 로봇 기술이 매년 10배 이상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봇 외과 의사가 인간을 초월한다는 예측은 의료 분야의 자동화와 정밀화가 크게 향상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지인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뭐 의료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뭐 정시에 대해서 고주알 미주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서 걱정이 많으시기에 제가 한번 권했습니다. 그 의사에게만 의존하지 마시고 AI한테 여러분들 그동안 그 의사 진료를 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맞은 주사들 이런 부분들을 직접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다양한 AI한테 한번 해답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가 권했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권하고 난 다음에 한 20-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의사보다도 정확하게 그 병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한 군데만 여러분들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은 그 어떤 인간 의사보다도 정직하게 상세하게 본인의 질병에 대한 그런 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시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냥 넘기지 않는데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 기술이 매년 10배 이상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헛소리가 아닐 거라고요. 매년 10배. 10배가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장 발전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I 시장이 연평균 27%에서 37% 발전합니다. AI 로봇 시장이 22에서 29%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로봇 시장이 연평균 9에서 12% 정도 여러분들 성장하는 겁니다. AI 모델의 하드웨어 비용 여러분들 내려가는 추세하고 성능 향상되는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냥 산술적 증가가 아니고 지수적 증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폭발력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이런 주장은 AI와 로봇 기술이 매년 10배 이상 발전하고 있다. 이건 좀 가장일 수 있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수술들을 로봇 의사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 성장만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한 해 여러분들 시장이 27에서 37% 정도 연평균 성장한다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딩 시장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픈 AI사의 제품 개발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한번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딩 분야에서는 이 코파일럿의 깃허브, 딥마인드의 알파 코드, 오픈 AI사의 코덱스 모든 회사들이 다 코딩 에이전트를 출시했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도 깃허브 보고서니까 지금은 훨씬 더 발전됐을 거라고요. 코드 작성 속도 55% 향상됐고 현재 AI 코딩은 중급 개발자와 비슷하다. 그럼 지금 정도면 중급하고 고급 개발자 수준까지 따라잡았을 거라고요. 코딩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법률 분야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딥마인드의 알파 코드 코딩 에이전트는 2022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의 수준 정도에서 상위 54%에 포함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정도는 거의 상위 20% 상위 10%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AI 코딩이 현재 모든 인간 여러분들 코딩 개발자 중에서 10% 20%까지 올라간 거죠. 엄청난 거죠. 2030년까지 AI 코딩은
인간 코딩을 순수로 매겼을 때 상위 1등부터 해가지고 10% 안에 들 거란 이야기죠. 그죠? 판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항이 심하겠죠. 예전에 가끔 소개했던 폴리라는 그런 전문의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023년도 8월에서 9월 사이에 오픈 AI 사이에 추론 모델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명의 함께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이런 정보를 바로 오픈 AI 사이에 추론 모델 O1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단박에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 분야에 아주 적합할 것 같아요. AI 이런 변호사나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사례를 입력해 가지고 여러분들 결론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이런 진단 결과라든지 정세를 입력하고 결과를 뽑아내는 거니까. 코딩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요구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빼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무릎 수술도 로봇 의사가 잘한답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가 멋진 이야기를 한번 하기에 제가 오늘 좋은 세상 보려면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SNS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언론이죠. 언론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이런 큰 변화가 있고 있는지 이게 이제 미디어지 않습니까? 미디어. 수많은 사람들이 기자로 참여해 가지고 기사를 만드는 X가 미디어가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시죠. 지금 미국에서 뉴스 매거진 장르에서 X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는 그런 앱입니다. X가 넘버원 뉴스 매거진 미국에서 미디어가 돼버린 거죠. 언론이. 그죠? 일론 머스크 이름 창업한 XAI사가 후발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불구하고 그록 모델의 이름 탁월한 것은 실시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미디어 정보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글록이라는 것이. 이런 걸 일찍부터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입니까? 뉴스입니다. 미디어. 그 주류 미디어를 보지만 동일한 그런 비중으로 X를 보는 거죠.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X가 미국에서 뉴스 및 잡지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X가 이제 앞으로 다른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하겠죠.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는 것을 실시간 여러분들 AI 모델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글록이 뛰어난 거죠. 성능이. 다른 AI 모델에 비해서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 정보를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고 있는 앱이 뉴스 앱이 X인 거죠. 미디어가 돼버린 겁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X가 지금 프랑스에서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서 1등으로 많이 다운로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됐다. 미디어가 된 겁니다. 자, 경쟁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잘하는 사람에게 더 줘야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발전하고 잘 살려면은 인센티브를 활성화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개방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이고 더 이런 보상체계가 발전한 나라로 가야 되는 그런 좌양좌가 아닌 거죠. 반대 방향 가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론 머스크의 재활용 우주선에 사용하는 엔진이지 않습니까? 가장 왼쪽에 있는 랩터 1, 랩터 2, 랩터 3 이게 이런 초기 버전부터 시작해야 최신 버전이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전선들을 전부 다 단순화시켜 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보 효율 부서는 정부의 지출을 이처럼 추진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거 줄이고 이게 다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이 전선이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불필요한 것을 다 줄여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만드는 거죠. 그지? 예. 그죠? 예. 요즘은 의사와 약사가 거의 유튜브가 되었습니다. 예. AI가 여러분 의사가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정부 효율 부처가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 여러분들 엔진의 랩트 엔진의 진화를 통해 기술적 발전과 효율성을 상정합니다. 이런 보시죠.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낭비 없이. 낭비하지 않고. 낭비를 안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낭비가 많습니까? 자원봉사자 동원하면 여러분들 한 100명 정도면 할 일을 4,000명이나 뽑아가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엉망진창인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참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가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10년 전 13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한 유명한 여러분들 존 스튜어트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는 토론에 참석해 가지고 아주 열띤 대화를 나누는 그런 동영상이 올라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포스터는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것으로 13년 전 그가 존 스튜어트와 인터뷰에서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을 공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대학교를 다닐 때 미래를 주도하는 세 가지 분야가 인터넷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칼리지를 다닐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When I was in college There were three areas I thought would most affect the future of humanity.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인간의 미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한 세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터넷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그다음에 우주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미 그런 게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인데 그 이런 회사를 다 만든 겁니다.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 X. 엄청나게 생각의 지평이 긴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사는 모양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오늘 테슬라 주식을 보니까 290불 정도까지 올랐더군요. 220불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두 주 전이죠. 엄청난 거죠. 대학 다닐 때 이미 그런 정도 여러분들 시야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젊었을 때 일론 머스크네요. 누구를
이렇게 뭐 대단하게 포장하자는 게 아니고 야, 대학 다닐 때 인터넷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우주가 미래의 인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로봇과 AI가 1년에 10배 정도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로봇 의사가 멀지 않았다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이제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고 도지 디자이너라는 분이 2035년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 수술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로봇 의사가 멀지 않았던 거. 이걸 일론 머스크가 2035년 뉴럴링크가 인류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쓸 수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뇌 피질에 여러분들 칩을 심어 가지고 시신경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데 태어날 때부터 시시경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력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시각 피질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게 되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시각 피질을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임상 실험하고 있는 뉴럴링크사의 임상 실험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글록3 모델을 통해 대화를 듣고 이것을 바탕으로 옵션을 생성해서 빠르게 선택함으로써 정상적인 속도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은 뉴럴링크 기술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는 데 큰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 분이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꿈의 기술이네요. 얼마나 했으면 여러분들 스타링크가 250번째 여러분들 우주선을 띄워 올렸네요. 250번. 우주선을 여러분들 250번 재활용이 가능했으니 여러분들 이 우주선을 250번 올렸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250번째 스타링크 런치를 했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한국의 스타링크가 아마 곧 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6월 달부터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세상이 여러분들 펼쳐지니까 건강 잘 유지하셔 가지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보고 갈 것 같습니다. 가슴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세상은 뭘 만들어낼까? 어디서 기회가 올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런 좋은 콘텐츠 준비해서 방송 드리고 특히 이제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이해하는 러시아인의 피의식이라는 문제를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